안녕하세요. 원렌도 킴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폭락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84%, 나스닥 2.15%, S&P 500이 1.56%, 러셀이 1.85%로서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아침장에 본다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에 떴다가 11시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10시 반, 그 다음에 11시 반 정도부터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금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려서 금리하고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제 엔비디아가 완전히 큰 폭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빅테크 중심으로도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거의 다 흘러내렸다. 그래서 상승된 것은 월마트 있죠. 요거 하나만 일단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요거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자, 그로 인해서 컨슈머 디펜스 있죠. 요쪽만 일단 좀 좋은 모양이 있었고 거의다가 흘러내렸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하락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11시 20분경입니다. 자, 그때 미국의 노동부가 11월과 10월에 고용이 돼서 12월 16일에 발표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한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한 70포인트 정도 하락이 돼 있었던 것 같다가 40분 만에 지금 이제 120포인트나 하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좀 이제 등락의 폭이 심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론 자체가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돼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이쪽 아니면 저쪽,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실 것 같으면 10시 30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적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다가, 자, 고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좀 내려왔죠. 그래서 요한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200불 근처에 왔기 때문에, 자, 그것이 작용했고, 플러스 하나 더 해서 요때 있죠. 요때에서는 일단은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 요거 자체를 갖다가 자, FOMC 이후에 발표하겠다. 자, 그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다. 즉 말해서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페드의 펀드 레이트 있죠. 요거 자체가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하고 금리 요 두 개가 지금 시장을 갖다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발표가 있고 나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가 기존 전망을 바꾸었다. 자, 그렇게 발표하면서 더 이상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일단 기존 전망을 자기들이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이 4.4%에 달하는 것은 해고보다는 경제 참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은 1월, 4월,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최종금리는 3에서 4.2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은 안 하는데, 자,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주가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에서 4.25 정도 한 3번 정도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음 내년엔 주가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셔야지 요번 한 번만 가지고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연준에 또 굴스비가 또 한마디 했죠. 인플레이션인데 우리는 2% 목표를 설정했고 3%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2% 인플레이션에 신성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쪽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또 해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 있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에 일단은 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실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고용보고서 잠리포트 이런 것들은 약간의 지금 현재 진부하지만 예상하고는 좀 일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는 문제가 없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일본의 총리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죠. 총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816%까지 올라오고 있다. 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오는 이유는 채권을 많이 찍어가지고 부양하겠다, 막 그렇게 하고 있죠. 인구정기를 다시 돌리겠다, 아베처럼. 자, 그렇게 하니까 금리가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4.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4.106%. 그래서 4.106%에서 1.86 빼면은 2.28 정도 내고 있습니다. 2.28%. 그러니까 이런 통해서 엔켈의 청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2.5% 밑으로 가게 되면은 청산이 좀 나올 가능성도 두려워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얘들 금리는 지금 내려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좀 조심할 때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거의다가 다 반영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하고 S&P 500의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선 있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노란 선 있죠. 이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때 모습 속에 있죠. 요때가 지금 현재 2025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꼭지를 찍고 비트코인이 좀 떨어질 때 있죠. 그래서 10월 한 28일 정도 되고 있는데 말일경도 요때는 일단 S&P 500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먼저 꺾이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S&P 500 지수가 꺾이고 있다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선행지수로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가야만이 주가는 달릴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달리기 위한 조건은 금리가 인하돼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모습이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헤드 앤 숄더가 나타나는 모양이 있죠. 이게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주가가 일단 흘러내리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직전 저점이었던 요 라인대 있죠. 그 요 라인대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6,500대. 자, 그거 자체가 아직까지 좀 깨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이게 반등이 안 들어온다면은 저기 깨지면서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가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해서 이때까지 올라왔던 추세 라인대 있죠. 그 라인대를 조금은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왔던 라인대를 일단은 지금 이제 추세를 벗어나면서 추세가 조금은 깨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금 반등이 돌아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에서 이것이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치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야 되는데 저렇게 장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세가 좀 짙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그래서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과 기간 조정이 조금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장세가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겠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역시도 지금 이제 21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추세가 조금 일단은 깨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0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깨버렸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전 저점 있죠.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45,000대, 그걸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장에서 좀 올라가는 장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장이 돼서 이제부터는 조금은 하락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조금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요 직전 저점을 갖다가 좀 깨져버리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게 주가가 조금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폭락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기간과 시간 조정은 조금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은 시간을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보시게 되면은 이번 한 달은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는 한 달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달, 11월달, 잘하면 12월달까지도 그렇게 한번은 왔다 갔다 할 장세가 연출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또 반등이 되겠죠. 완전히 흘러내리는 것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금리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좀 고점에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아직까지 조정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한 8%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하락장이 된다면 20%까지 완전히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은 조정 장수로 역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있죠. 자, 요거 자체는 예측치가 0.3이 있는데 요번에 0.2%로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번에 0.4 있는데 그거보다도 좀 줄어 있는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YY 기준, 이건 MOM 기준입니다. 이 YY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3.8인데 3.8 비슷했다. 근데 이게 다 9월 달 겁니다. 9월 달 거니까 거의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컨티뉴잉 잡리스 있죠. 계속 실험 청구권. 그 다음에 신규 실험 청구권 수 보게 되면은 190만 4천 건인데 197만 건을 조금 늘어났고, 여기는 22만 8천 건인데 22만 건에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늘어난 것들은 많이 없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오늘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것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것보다는 낭판 페이롤 있죠. 요거 자체가 저번에 일단 마이너스 4천 건으로서 지금 요것도 지금 변환이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11만 9천 건으로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그렇다면 페이롤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다는, 고용이 많이 증가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 여기도 계속 수치가 변화되고 있고 여기도 수치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11만 9천 건의 고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금리 인하는 조금 물 건너 가지 않았나.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장이 일단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남았던 하루가 되지 않겠나.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 실업률 있죠. 실업률 자체가 조금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unemployment rate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4.4%까지 늘어났다는 것들. 요거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 실업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요거하고 지금 상반되는 모양이 있죠. 근데 뭐 4.3이니까 크게 뭐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요번에 장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곤두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일단 금리 인하가 없으니까 차익 실현한 거 한번 하고 보자. 자, 그랬던 것이 현재 장세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자, 특별히 오늘 아침장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올라갔는데 시장 전망에 따르면 9월에 데이터 발표 지연으로 인해서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장에 큰 폭이 뛰었던 것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 매물,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좀 많이 흘러내리지 않았나. 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ME 패드 와치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패드에서 0.25%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3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거래일의 30%보다는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치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기대했던 것이 9월에 고용 데이터 발표 후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변함없이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9월에 고용 데이터는 정부 셧다운 이후에 처음 접한 비농업 고용 보고서인데 여기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들. 즉 말해서 너무 많이 일단은 난판 폐율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9월에 11만 9천 개 일자리를 늘렸는데 이는 5만 개 일자리를 증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된 수치 자체는 경제가 여전히 견제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에 주목해야 되지만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전히 상당히 양호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도 좀 양호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어느 쪽으로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실업률 약세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입장에들은 주요 지표보다는 더욱더 수치를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민단속 강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이론적으로는 고용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좀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많이 뽑는 사람들도 많이 주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고용시장이 여전한 부진한 상황을 고려할 때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최근에 매파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실물지표와 목표지의 근접한 인플레이션이 향후 정책의 방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한 30% 정도는 있는데 조금은 미약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월스트리트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september에 잠 리포트가 나왔는데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페드가 디비전 나눠져 있죠. 페드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양분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통합을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갖다 결정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연준이 양분화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도비 시장하고 호키 시장도 두 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키 시장 매파 있죠. 매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컷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삭감 기준이 되는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겠죠. 드러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단 보류 입장을 고수할 거다. 컷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의 삭감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또 반응 함수를 갖다 바꿀 이유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뭐 확실한 게 있어야 바꾸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도비시안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첫 번째 실업률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두 번째 달에 응답이 수집된 이후에도 첫 번째 지표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지난 5월 중에 두 달은 마이너스 일자리 증가를 보였다. 일자리 증가가 없다는 것들, 즉 말해서 고용주 발표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자기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이 하향되고 있다는 것들. 8월에 22,000명으로 플러스로 돼 있던 것이 아무래도 현재는 마이너스 4,000명, 그 다음 6월에는 14만 7,000명으로 돼 있던 것이 현재는 13,000명으로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것들. 일자리 증가가 없다는 거죠.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상승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도비시안 입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정규직 일자리 감소자가 2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감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일자리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도비시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그 고용이니까, 자, 고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걸 일단 3개월치 이동평균선을 본 거고, 6개월치 이동평균선을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선을 사용했을 때는 민간 부분의 고용 증가율 자체가 9월에 5만 7천 명으로서 소폭 상승했다. 자, 이는 8월에 1만 6천 명보다는 저점에서 조금은 높아진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높아졌죠. 자, 3개월치를 봤을 때는 좀 높아졌는데, 자, 6개월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는 고용의 증가율 자체가 9월에 5만 8천 명으로서 소폭 하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는 지금 아직까지도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용 증가율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도비시들은 계속해서 일단 금리를 낮춰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승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AI 황소가 다시금 증자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수익에 큰 기대를 걸었고 제조업체는 이 기대에 부응을 했죠. 그래서 순이익, 매출, 가이던스 모든 전망에 있어서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는 5%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또한 AMD를 비롯해서 반도체 제조업체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 거래를 상승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검토 영역에서 JP모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그런 깔끔한 비트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자체는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피드백 자체가 모두 타당하고 매우 만족스럽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은 아직까지 주가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강력한 실적 보고서 발표 후에 크게 상승했던 것은 알파벳, 자, 그거만 일단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나머지 것들, 그 다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것들은 도로 마이너스가 되었고, 아마존,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그 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M7이 같이 안 돌아줬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번 실적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강력한 실적 보고서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7 주식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후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M7 주식들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구글만 일단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애플은 마이너스 1%, 마소 마이너스 7%, 아마존 마이너스 9%, 테슬라 마이너스 10%, 그 다음 메타도 11%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실적 자체가 지금 이제 주가의 상승을 갖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M7들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한 미주어증권에서도 지금 이제 AI 열풍이 다시금 뛰어드는 것은 좀 회의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그들의 발언을 정말 좋아하지만은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회의론자들은 침묵시키고 공매도 세력이 완전히 매수하도록 만드는 최종적인 촉매자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쉽고 빠른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젠슨의 관점과 주문 현황을 보게 되면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은 엔비디아가 정말로 이 모든 보류 중에서 대규모 AI 지출의 프로젝트, 그 다음 투자에 대한 신용 비용, 그 다음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걱정을 끝낼 수 있을 거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은 질문이 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자,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자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어야만이 아무래도 다른 금리가 좀 낮아져야만 이런 것들을 신용을 땡겨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될 건데, 지금 부채를 많이 땡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 자체가 시장에 많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역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 이익이 좋고 다른 게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달리지 못한 이유가 좀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금리가 옛날 같은 그런 금리가 아니라 지금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가지고 오는 그런 금리, 정말해서 소형주들의 금리가 아니라 대형주들의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JP모건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마진이 좀 압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포함한 투입 비용의 인플레이션이 엔비디아의 마진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마진을 갖다 70% 중반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될 누빈의 지금 공장 전설로 인해서 초기 실적이 좀 희석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저렇게 희석될 때는 70% 중반대로 좀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자, 그렇게도
것으로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재고 때문에 또 지금 이제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150억 달러에서 198억 달러로서 재고가 많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재고가 많이 증가됐다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공급에 관련해 약정액이 503억 달러였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당사의 리드타임은 처음부터 발주부터 시작, 수주부터 시작해서 발주까지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긴 부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리드타임이 긴 부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블랙의 수요를 갖다가 충족하면서 향후 아키텍처 램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많은 거지 지금 안 팔려서 재고가 많은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실적 폭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 명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도이치뱅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한 가지 이유는 가치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는 향후 2년간의 엄청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컴퓨팅,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역량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경쟁업체와의 격차가 축소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적정 가치로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7년도 추정치에 따르면은 P 레이쇼 자체를 봤을 때 프라이스 타겟을 215달러로서 23배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2년 동안에 매출이 85% 성장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2년 후에 놀라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하더라도 주가는 높은 배수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 스트리트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면 엔비디아 P는 27%로서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39% 정도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습에서 여기가 좀 단기 고점이 아니겠는가 올라가려면은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져야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지금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의 운영 지출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국 매출이 계속 부진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분기였던 회사의 게임 사업이 감소하는 등 다른 부정적인 요소도 좀 포함되고 있다. 게임 사업은 조금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15달러는 여전히 15% 상승 여력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바클레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47%의 추가 상승을 예상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자, 낮은 가격 자체가 AI 주식의 엄청난 가치평가를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를 지금 이제 2010년도 거, 7년도 걸 좀 땡겨와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빅숏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에 대한 약세 전망을 반박하면서 회사 측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첨단칩의 수명 주기, 내용 연수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에 인공티저 붐의 경제학을 옹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비평가들이 주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생산선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단편적으로 말해서 쿠다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이 주도하는 효율성 덕분이다. 즉 쿠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용 연수가 더 길게 오래 간다. 효율성이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엔비디아의 쿠다 GPU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긴 사용 수명은 가속기 대비해서 총 소유 비용, TCO죠. 이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대규모 설치 기반에서 쿠다의 호환성은 엔비디아 시스템의 수명을 예상보다 훨씬 더 연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쿠다 덕분에 6년 전에 출시된 A100의 GPU가 크게 개선된 소프트웨어 스택을 기반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최대로 활용도로 작동되고 있다. 쿠다 때문에 된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 자체가 그래픽 처리 장치의 경제적 수명을 보존하면서 차세대 칩이 큰 효율성 향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의 주장이 월가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 칩의 성능, 그 다음 효율성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서 기업의 구매자가 AI 투자를 갖다가 수익화하기 전에 이전 세대 칩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쿠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식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는 대형 고객의 감가상각 일정이 정확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오래된 칩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용 뉴스가 그렇게 긴 이유는 쿠다 덕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이를 비롯한 비평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는 최신 칩이 성능, 효율, 그리고 기능면에서 우수하다. 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한 기존 칩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 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칩도 좋고 최신 칩도 좋다. 그래도 어떤 칩을 써야 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최신의 GPU가 전력 소모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과거 칩 못 쓰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일단은 요 부분도 인정은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쿠다 덕분에 자, 그런 내용 요소를 갖다 좀 줄일 수 있다. 자, 그런 측면도 이렇게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통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EPS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2025년도 말이니까 2027년도에 7.25달러를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밸류에이션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평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빅테크 있죠. 그러니까 빅6로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31불, 그 다음 31배수, 그 다음에 마소가 29배수, 그 다음 구글이 27배수, 메타가 19배수,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이제 32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한 29배수 아니면 30배수 정도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30배수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7.25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7.25달러에다가 30배수 정도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30배수로 준다. 자, 그래 뭐 지금 적정 주가는 적어도 217불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달 있으면 이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80불대인데 이걸 완전히 털고 주가 자체가 완전 무너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급락을 하니까 털고 다시금 잡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일단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쌍봉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헤드 앤 숄더로 좀 꺾여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다. 특별히 180불대 있죠. 지켜주는 180불 라인대를 강하게 깬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평선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알지면 이제 역배열 시켜버렸습니다. 5일, 10일, 20일, 그 다음 100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세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180불대를 지키지 못하고 강하게 깬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되면서 직전 저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라인 때는 적어도 168불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듯이 아직까지 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단 이름부터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털고 다시금 잡는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